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그 칼 필레머가 지은 책입니다.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책입니다. 칼 필레머 저자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 몸담고 있으며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책은 2011년 11월에 출간되었는데 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2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25페이지 정직하면 당당하다 여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마라 등의 대답을 가장 먼저 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라온 삶의 규범이기도 하다. 그것은 후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그들이 삶을 통해 어렵사리 체득한 값진 지혜이기도 하다. 아니 호프만은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모범 답안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정직은 우리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관이지. 나는 정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겠지. 그러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정직하다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일세. 정직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간혹 누군가 이 바지 입으면 나 뚱뚱해 보여? 하고 묻는 경우 이따금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는 정도다. 인생의 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항상 정직할 것, 초지일관 청렴할 것, 늘 타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직이라는 처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무조건적인 처방이었다. 정직해야 할 때는 정직하라 라든지 그 시점에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조언은 듣지 못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정직을 조건 없는 처방으로 보았다. 그 무엇보다 먼저 정직하라고 말이다. 아서 모펫은 부친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야. 내 아버지는 옷가게를 하셨지. 저기 큰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린 상점이 보일 거야.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이 말에는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같은 물건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손님에게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 싸게 파는 상점들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대하는 거지. 살아가면서 위험한 함정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해.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해. 공명정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말을 흔하게 쓰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공정한 조치, 어, 그 1902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연 탄광산의 광산 노조 파업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고용주 편을 들어주지 않고 관례대로 노사 양쪽에게 공정하게 중재를 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이 공정한 조치를 매우 중시하던 시대에 자랐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뜨뜻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바로 후회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든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때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위는 삶에 몹시도 기나긴 흔적을 남긴다.
정직함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 특별한 노인을 만났다. 어느 일요일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이 요양시설에 있는 유진 언하트의 방 창문에 길게 걸려 있었다. 유진은 깔끔하게 손질한 짧은 회색 머리에 단정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외모만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그는 뇌졸중을 앓았고 그 여파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잇다가 간간히 멈추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험에서 우러난 귀중한 지혜를 나눠주었다. 유진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 제조업에 종사했다. 직업 특성상 먼 곳까지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실수를 범했다. 들어보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조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세. 나는 정말 최악의 남자일세.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니었거든. 그게 후회돼. 정조를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난 정말 강조하고 싶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고, 되돌리고 싶고 말고 정말 어리석었지.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난 아내와 화해하지 못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직하지 못했다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지. 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게. 나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몸도 마음도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네. 같은 원칙을 말한 이가 또 있다. 바로 레리 핸들릭이다. 레리는 직장 생활에서 배신을 경험했다. 레리의 영업지역을 탐냈던 부정직한 직장 선배가 책략을 꾸며 그를 해고당하게 만든 것이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레리에게 이 경험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을 아나? 그런 경험을 했기에 레리는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직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그는 타인을 정직하게 대하면 만족감, 그의 표현을 빌자면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라네. 고객에게 절대 허튼 소리는 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해야지. 예전에 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있었지. 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글쎄요, 이 제품이 고객님께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오히려 망치는 말을 한 셈이지. 하지만 정직함은 늘 효과가 있어. 나는 내 조카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지. 그렇게 살면 거짓말이 탄로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네. 항상 정직하면 언제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네. 그건 정말 즐거운 일이지. 그런가 하면 인생의 현자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고충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이들도 있다. 조던 와이저가 그런 경우다. 조던을 만난 곳은 뉴잉글랜드에 있는 농장주택을 개조해 만든 집이었다. 우리는 넓고 아늑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봄이 움트고 있는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조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브루클린에서 자란 조던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군에 입대를 했다가 훗날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내가 인터뷰했던 다른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법을 어기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삼아 그 후로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들치고 정직함을 평생의 신조로 삼게 되었다. 내 경험을 말해주지. 그래야 이해할 테니. 내가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물건이 있었는데 생산국에서 바로 수입하기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른 나라로 그 물건을 보내 마치 그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다시 상표를 붙여 미국으로 들여왔지. 그렇게 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었고 물건을 들여오기도 쉬웠거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야. 세관 당국이 낌새를 채고 우리를 주시했지만 다행히 통관수속을 마쳤지. 대단한 규모의 탈세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라고 보기 힘들었거든. 하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였지. 그런 짓은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며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돈 때문에 그런 찜찜한 짓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럴 가치가 없지. 약간의 금전적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영혼이 파괴된다네. 어, 그 다음 챕트에서는 기회가 묻거든 네 라고 답하라. 나는 삶의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 속에 머물기로 이미 결심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할까봐 두려워 승진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일도 너무 많아진다며 직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들도 보았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떻게 볼까? 그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조 슐레터는 이 교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경제 대공황 시대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달리 영특했던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고 집안 최초 대학생이 됐다.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엔지니어가 되어 기업 경영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60대에는 기업 육성 시설의 리더가 되었고 신망이 있는 대학의 MBA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해 강의도 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존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요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 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두 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 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선택이란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주로 직장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이다. 직장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현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지점을 말해줄 수 있다. 셀리 도널드스는 규모가 큰 사회사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그녀 역시 기회가 왔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라고 적극 권했다.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늘 열려 있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지. 내가 처음으로 직장을 옮길 때가 기억나네. 직업 소개서에 있는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왜 이 직책에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말했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요. 난 내가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난 면접 기회를 얻었고 직장을 옮겼지.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법이야.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들려주었던 엘버트 폴슨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농장 주인 그는 자신의 사업을 여러 분야로 확장했다.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장애를 만났고 그로 인해 고통도 겪었다. 직원들을 위협하는 해고나 규모 축소 같은 것이 아니라 농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후 비상근직으로 편안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네. 운도 따랐고 건강도 좋았고 말일세. 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충고를 해달라고 했나? 하나 말해줌세. 어느 날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꿈을 꿨어.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 시를 썼다네. 내가 시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네만 나는 내가 쓴 시를 복사해서 손주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줬지. 한번 들어볼 텐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시를 읊었다. 다음은 그 시의 일부이다. 만약 내가 할아버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땀,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지고도 두 배로 내 길을 걸 수 있겠니? 엘부트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버지와 나는 카드놀이를 즐겼지. 이 시는 거기서 차가 난 거야. 아버지가 이길 때가 꽤 많았어. 언젠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긴 거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했을 때는 두 배로 걸었단다. 아내와 나는 그 충고를 따랐지. 어느 날 밤이었어. 자다가 깨서 보니 하늘이 온통 붉은 거야. 우리 헛간에 불이 난 거였어. 불은 헛간을 모두 집어삼키고 온실마저 일부 태우고는 꺼졌어. 가족들과 화재의 잔해들을 정리하고 나는 헛간을 이전의 두 배 크기로 다시 지었어. 아버지가 보더니 물으시더군. 뭐 하는 게냐? 난 말했지.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잃었을 때는 두 배로 걸라고요. 우린 늘 잃으면 두 배로 건다는 원칙을 지키고 살았어. 한 번은 우박이 내려 농장이 다 망가진 적이 있어. 유리창들이 모조리 깨졌지. 우린 다시 유리를 끼워 넣었어. 더 크게, 더 많이 말이야. 또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내렸어. 아침에 일어나니 온실이 무너졌더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래서 우린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온실을 다시 지었어. 내가 쓴 시도 그런 이야기지. 내 시를 읽으려니 좀 부끄럽긴 하네만 내 삶을 압축해 놓은 글이라네. 중대한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쓴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회고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에 반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거나 포기했던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실존적 딜레마다. 한꺼번에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다. 어느 지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가지 않기로 한 결정도 결정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노란 숲 속에 두 갈래로 난 길을 만나 선택을 해야 하는 여행자의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나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시를 떠올렸다. 두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뚜렷이 보인다. 한 길은 위험이 따르지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다른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가 따른다. 로드와 빈센트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동부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고 살아온 배경도 매우 비슷하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명문대를 나왔고 예술의 조예가 깊다. 로드는 음악에, 빈센트는 글 쓰는 데 관심이 많다. 1950년대 두 사람은 모두 그다지 즐기지 않으면서도 직장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삶이 기회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로드는 매우 활발한 성격에 취미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가 일 이야기를 할 때는 아쉬움이 비쳤다. 마치 제대로 해보지 못해 미련이 남아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평생을 한 직장에 다녔어. 젊어서는 늘 때가 되면 직장을 떠날 거라고 말하곤 했지. 떠나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도 있었어.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단위로 근속 직원들에게 상을 주었어. 직장에 입사하고 첫 해에 한 고창 간부가 부장님의 30년 근속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에 온 걸 봤어. 부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사무실에서 나왔지.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 누군가 말하더군. 몇 달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다 살아났어요. 고창 간부도 사무실에서 나와 부장님 옆에 나란히 섰어. 그 역시 끔찍한 모습이었지. 맙소사, 이 일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난 결심했어. 나는 저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야. 나는 매일 퇴근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나왔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야근을 하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었지. 회사 일을 그다지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간부가 되었고 조기 퇴직을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벌었다. 하지만 든든한 은퇴 자금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늘 정체되어 있었던 자신의 직장 생활이 후회스러웠다.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열정과 의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동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치열하고 먹고 먹히는 회사에 있다 보면 누구든 그렇게 되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회사에는 애초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걸세.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지만 옹호할 생각은 없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두려움도 감수해야지.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 일어서서 소리쳐라. 난 그러지 못했거든.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늘 엄격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지. 그 회사를 통해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거야. 내겐 다른 무엇보다도 음악이 소중해. 배우나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휘자나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더라면 좀 다르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로드와 인터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빈센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툭 터놓기까지 많이 망설이고 주저한다. 하지만 빈센트는 달랐다.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확한 어휘와 완벽하게 잘 짜인 문장을 구사했다. 그의 삶의 철학이 엿보였다. 그의 아파트에는 책들이 빼곡했다. 빈센트는 나이가 준 선물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네. 빈센트의 직업 경험은 로드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나 최초의 직업 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빈센트는 삶이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그 지점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누구든 운이 좋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도 있지. 32살의 나는 직장인으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 선택이 안겨준 변화는 놀라웠어. 즐기면서도 돈도 벌었으니 말이야. 그런 기회를 지닌 사람은 아주 드물지. 어때?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볼 텐가?
물론 빈센트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것을 결정한 날은 그의 삶에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 여자친구 로라와 난 해변에 앉아 있었지. 아이들 한두 명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만치서 여성 해군 예비 부대가 오고 있었어. 꽤나 여유로운 풍경이었지. 난 로라에게 이렇게 말했어. 난 늘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작가가 되기로 결정하기까지 32년이 걸렸어. 물론 먼저 역량을 쌓아야겠지. 우선 잡지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당장은 입에 풀칠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마흔이 돼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결단력만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로라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네. 그 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때 몇 년을 만나온 내 눈앞의 여인이 정말 특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운 좋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되었네. 빈센트는 전기, 소설, 연설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며 작가로서 성공 계단을 달렸다. 그가 주는 교훈은 열정이 없는 일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20대에서 30대를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묻혀 지내지. 물질적인 보상이 꽤 크거든. 40대 혹은 50대가 되면 개중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지. 나는 일에 관한 한 평범한 사람 증후군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네. 그게 뭐냐고? 해변에 앉아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말이 들릴 걸세. 이봐, 거기 평범한 사람 무슨 걱정이야? 하늘을 봐. 하늘의 별들은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 줬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로드와 빈센트를 만난 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로 닮은 부분이 많았던 두 사람이기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두 갈래 길, 두 개의 선택. 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회한을 갖게 되었다. 그 차이를 결정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결정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느냐 아니냐였다.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새로운 장입니다. 여기에는 예, 읽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 인생의 현자들 중 일부는 열성적으로 여행을 다녔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탐험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고 다니더라도 잠시 다녀온 이들도 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건 혹은 한 곳에 줄곧 머물러 살았건 상관없이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고 바란다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들은 장시간에 걸쳐 여행 이야기를 하고도 이야기를 마칠 무렵이면 늘 아쉬운 듯 말했다. 늘 그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예. 인생의 현자들이 여행에 관해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초반에 소개했던 루스 햄은 주변 사람들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여행을 미루다가 너무 늦어버린 경우라고 했다. 여기에서 좀 낮추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한 해답을 하나 더 얻었다. 시간과 몸이 허락하는 한 여행을 하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동반자와 함께하라. 이 메시지는 여행을 미루다 때를 놓쳐버린 인생의 현자들이 특히 더 강조한 것이다. 잭 발트는 은퇴 후 아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사별했다. 혼자 여행을 몇 번 가긴 했지만 여행을 즐기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은퇴를 하면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린이 세상에 없었어. 너무 늦었지. 몇 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는데 여행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군.
캐나다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아내 린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더군. 저 빛깔 좀 봐. 물론 아내는 듣지 못하지. 난 여행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아내와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바람에 때를 놓쳤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행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나요? 그런 물음에 인생의 현자들은 주저없이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답한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 한 부부의 얘는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신장 투석을 받을 중에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즈마리 부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구실도 로즈마리 부부의 이야기에는 무색해진다. 자, 이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편안하게 여행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시기를 계획하라. 단 90대에 떠나는 건 피하길 바란다. 버스 투어 말고 다른 여행은 할 수 없다. 운 좋게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갈 수 있을 때 어떻게 그 여행지에 갈지 계획을 세워라.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마지막 10년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기억하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은 여행에도 해당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